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간입니다. 저는 원일입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입니다. 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수 줄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들어도 합의 처리 힘들다는 뜻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뭐고 패스트트랙은 또 뭐고 궁금하긴 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서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야 의원들한텐 죽고 사는 문제랍니다. 핵심 쟁점이 뭐고 본질이 뭐고 내세운 명분 뒤에 진짜 속내는 뭔지 오늘 가능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직설 함께 하시면서 1년 뒤 총선 구도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차재원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가 열리면 보통 여야 대표 연설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이 최대 쟁점인데 한국당의 경우에 의원직 사퇴 소리까지 나옵니다. 물론 진짜 사퇴한다고 믿는 국민은 없으실 겁니다.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차례로 연설합니다. 또 모레 본회의에선 재난안전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기화로 해서 반드시 또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촉구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선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10% 줄이는 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또 지난 8일 발표된 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인데다 각 상임위별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권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예고돼 국회 공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선거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직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퇴하는 국회의원은 없겠지만 사퇴 얘기 나오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감은 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이게 왜 그러는지 이 얘기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로 연기를 하고 대표 연설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표 연설했고요. 지금 이 시간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마 대표 연설 하거나 할 예정이거나 그럴 겁니다. 각 여야 각 정당이 오래간만에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얘기부터 좀 한번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 대표 연설, 국회 연설 핵심만 이렇게 딱딱 추려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뭘까요? 시청자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면. 지금 언론에서는 키워드가 민생과 평화였다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홍영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지금 고용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히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과 노동을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정파의 원내대표 그리고 특히 노동계 출신의 그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종의 이 상당히 그 기업이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힘들어질 때는 고용을 이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지금 그 고임금 그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임금 인상까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동결하자. 예, 동결하자는 이야기를 예.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 그러면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이 모델을 상생 모델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만약에 그 기업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종전소득의 70%의 시력급여를 예. 제공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덴마크식 상생 모델을 좀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력급여가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정도 덴마크식으로 하려면 한 26조까지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금 그 홍영표 대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폄하하는 식의 반응을 내보였지만 저는 상당히 그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파 그리고 또 노동계 출신의 원내대표가 이런 진짜 말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아마 이 지금 다른 당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그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참에 논의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차 교수님이 굉장히 키워드를 하나를 딱 찍어주셨네요. 홍영표 원내대표 여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양극화를 해법을 하려면은 포용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다 예상했던 답안인데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양보해야 된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 키워드로 왔다는 차재원 교수님의 설명. 뭐 앞으로 이 얘기 굉장히 화두가 되고 노동계는 좀 싫어할 것 같기는 해요.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제 여당 원내대표 연설 딱 들으시면서 핵심이 뭐다. 1번만 딱 꼽으라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그 구조적 해법을 지금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법을 제시했다. 예, 뭐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앞에 다 나왔지만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지금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언급하면서 얘기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더 좋았고요. 따지고 보면 이 정부 들어서 노동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3년 만에 3년 차 들어서 처음으로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말이 노동 유연성이지 노동계하고 노조들은 노동 유연성 얘기 나오면은 난리 나잖아요. 노동 유연성 얘기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덴마크식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70%까지 주는 방식을 우리도 채택해야 된다.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좀 얘기했던 거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사실 어제 언급을 했거든요. 맞아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못 살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나 도입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부수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그 여론의 향방이 본인들에게 좀 안 좋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들렸습니다. 결국 두 가지로 키워드를 들으셨네요. 노 변호사님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첫 단어가 나왔다라는 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아닌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첫 인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군요. 약간 실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기 스스로 때문에 인정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고쳐 나갈 것으로 보고요. 예. 저는 또 하나 좀 특별히 좀 재밌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뭐 공수처법이라던가 이제 되게 중요한 법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목 잡힌 것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의지를 지금 높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총선용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런 식의 좀 전략을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보다 여당 쪽에서 더 민심을 더 의식하는 듯한 발언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좀 부탁드린다면. 도입부는 장엄했죠.
100년 얘기를 했으니까 3.1 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년을 강조를 하면서 장엄하게 시작했고 국민들 뭐 뇌리 속에 잘 기억은 잘 안 나는 부분이니까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뭐 대표 연설에서는 그럴 법한 그럴 법하긴 해요. 멋있게 들리기는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좀 좋아야 하는데 사실은 내용 면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노조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양보해달라. 그 3년에서 5년 정도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야 한다. 해달라가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덴마크식의 해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덴마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국민 소득은 2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금 비율도 2배에 가깝습니다. 담세율도 2배. 우리가 3만 달러니까 덴마크는 5만 달러, 6만 달러 되는 나라고. 작년 기준으로. 담세율도 거의 50% 가깝고 50%가 넘는 나라고. 우리는 26% 정도 되고요. 우리는 담세율이 26% 수준이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재정 여건을 가지고 덴마크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그 덴마크 모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하고는 좀 뭔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선진국의 예를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감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좋아요. 처음에 장엄했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참 흐지부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진정성, 뭐 강론 잘못 짚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민노총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오만한 태도다, 오만한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연설문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큰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연설하고 있겠네요. 예고된 내용이 뭐예요? 김우석 부소장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독한 연설하겠다는데 어떤 거 가지고 독한 연설을 예고를 했어요? 보도에 나온 거 보면 헌법 가치를 강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헌법 가치가 워낙에 광범위한 거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발표했던 선거구제에 대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헌법적인 것들을 많이 풀 거고 두 번째는 역시 경제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실종됐다. 이 내용으로 가서 독하게 연설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찌됐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실정 쪽으로 초점을 잡고 그런 연설을 한다. 이렇게 좀 맞서는 있답니다. 자, 여야 간의 그 연설을 통한 대결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적인 쟁점으로 바로 가보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있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현재 선거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저희가 각 당의 대변인이나 국회의원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해봐야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 입장에서 그들의 속내를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세 분 모셨으니까 오늘 세 분한테 이제 차분차분 여쭤보죠. 차재원 교수님,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3당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냈다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이 뭘까요? 지난해 정기국회 말쯤에 그때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상당히 여야 간의 줄달리기 끝에 그때 당시 이것이 연말까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송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합의된 것이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수용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여야 5당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기억납니다. 토대로 해서 정기특위가 연장이 돼서 올해 초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느 정도 원칙적 수용 입장에서 완전히 한 발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아예 논의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느 정도 승안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지금 그 당을 기초로 했는데
지금 그 원석수는 300석으로 그대로 갖고 가되 지금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공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쭉 가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죠. 300명이죠. 300명은 민주당과 야3당이 하는 이 300명 이 의원 정수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300명 중에 75석으로 늘리겠다. 현행은 47석인데 야 47석에서 75석으로 비례를 높이니까 필연적으로 지역구는 줄겠네요. 지역구는 그만큼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가 253석이니까 225석으로 줄이겠다. 요걸 줄이겠다.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이제 여야 4당의 그 골격이고 그리고 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75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그 단위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의 의견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그 선거구 법정 그러니까 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3월 15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한까지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신속 처리 안건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내 그러니까 의석의 5분의 3, 60%가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리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날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어놨죠. 자체 안을 내어놨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지금 아예 그러니까 의석수를 300석에서 10%를 감안 270석으로 하는데 아예 줄여버리자. 줄여버리겠죠. 줄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걸 270석 전체를 지금 지역구에서 그대로 뽑자. 그리고 이 뽑는 방식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소리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인데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저 안은 민주당과 다른 야3당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참으로 창의적인 안이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가 뭐 심겨루기를 한다, 아니 중구난방이다, 된다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법적으로 꼼꼼하게 좀 내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행 300명 건들지 말자 민주당과 야3당 합의된 안이고 비례를 75명으로 늘리니까 지역구는 225명으로 필연적으로 줄죠. 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러지 말고 비례대표 싹 없애버리고 정원 10% 줄여서 275명 깔끔하게 지역구로만 가자.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원래 논의할 때, 그러니까 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당들이 원래 합의를 할 때요. 지역구 의원 수하고 비례 수를 100대 200으로 할 것이냐, 75대 220으로 할 것이냐 원래 좀 잠깐 논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75대 220으로 하자고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비례가 지금 현재 있는 비례 의원보다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민주적 정당성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야3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0% 전부 다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전국구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양보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야3당하고 민주당하고가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이제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얼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요 대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질문.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다른 이 바른미래당, 군소정당의들은 어찌됐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거죠. 그 논거가 뭡니까? 비례를 늘려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등만이 모든 걸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위너 테이크스 올. 나머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뽑을 때요. 1등이 반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이 회장 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는데 1등이 반장이 되고 1등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런데 보세요. 1등이 만약에 50표를 얻었습니다. 예. 2등이 49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 표 차이로 사실은 1등하고 2등이 갈라지고 그렇죠. 1등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통할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딱 한 표 차이. 네, 그리고 나머지 표 49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표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민의가 그렇죠.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다수 정당에게만 유리하게끔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게 승자 독식이고 네, 그래서 다수당한테만 유리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사표라고 하는 그 사표도 예, 사실은 예. 사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야3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죽기 살기로 여야가 이렇게 극한의 대립을 하는 게 이 소선거구제가 근원이다. 만악의 그렇죠. 근원이다. 이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이 싸움이 좀 줄어드나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그 3단 논법이 가능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 3단 논법이 지금 가능하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많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뭐 한 정당이 그냥 아주 독주를 하고 나머지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뭐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됐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마음대로 그 의석수가 많은 그 당의 의견대로만 쫓아갈 수밖에 없고 네. 나머지 당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장애투쟁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걸 해야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수 정당의 그래요. 목소리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사회적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노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가 늘어지면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덜 싸운다라고 하는 게 100% 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의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반영은 될 많다고. 수 있다. 표현될 수 있으니까. 다당제가 가능해지니까.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해놓은 그 중간 안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고 나오는 건지 저 자유한국당 상황에 밝은 김우석 부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첫째, 비례대표를 정말로 없애자는 거예요? 한국당 안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줘야죠.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이건 협상술일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저 질문은 네. 이거 저 판 깨려고 왜 어깃장 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누가 그랬대요. 숙제하라 그랬더니 자퇴서를 내버렸다고? 심상정 예, 심상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한테 안을 내놓으라 해서 하도 안을 안 내놓길래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기차 떠난다 그랬더니 자퇴서를 아예 내버렸다. 이럴 정도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건 진정성이 없다. 이런 게. 자, 일단 논거는 뭡니까?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논거는. 일단은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비례대표에 걸출한 3선을 했던 강모 의원처럼 예.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례대표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는 게 첫째고. 그러고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자유한국당,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 1번, 2번, 3번 순위 중에 떠오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유명하지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재정 의원 아닙니까? 예? 이재정 의원. 네, 이재정 의원이 비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정 의원 비례죠.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5.18 망원 장본이었던 이종명 의원도 한국당 비례 2번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당 비례 1번은 누구예요? 여성이죠, 여성. 1번은 여성이고. 박경미 의원이라고. 이거 보세요. 예. 홍익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교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걸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지만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비례대표 물어보면 비례대표 존재감 없다. 그리고 어차피 비례대표들 상징적으로들 이렇게 배정하는 거지 무슨 전문성이냐 이 논리군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논리가.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신 있게 하기보다는 예. 지역구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변질됐다. 당 지도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가 당 명부에 의해서 뽑혔는데 당의 지지도에 의해서 선출됐는데 당론하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혀 뭐 예전에 바른당의 그 당직을 맡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예. 요새 그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날 잘라라. 그런데 사퇴해라 하면은 배지가 떨어지니까 못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례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도 회의론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비례대표가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래 비례대표가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 비례대표가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 비해서 정당 명부 투표로 인해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당제의 기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들은 훨씬 다당제에 유리하고 군소정당이 많이 나오게 그렇죠. 돼 있죠. 비례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다당제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존 정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선거 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당이 나와가지고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상당 네. 부분 의석을 가져간다. 그러면 예전에 친박연대도 있었고 바른정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득표를 받고 그걸 통해서 비례대표의 일정 정도 수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통합이 화두예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이지만 박근혜 신당이 만약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수거든요. 10%라고 하면은 300석의 10%면 30석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는 게 사실이죠.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내세운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선거 공학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도 늘어나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제는 지금 헌법 사항이거든요. 예. 그 헌법 41조 3항인가 보면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법률로 되어 있어요. 정한다 이제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라라고 돼 있지 아니죠. 않잖아요.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비례대표제를 하도록 해놨다는 거죠. 선언해놨다는 거죠.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건 좀 법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긴 한데 헌법 41조에 보면은 비례대표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헌재에서 심의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도 엄청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 비례대표제를 숫자를 몇 명 이상으로 하라든가 아니면 비례대표는 반드시 있으라고 하는 헌법이 아니다 보니 이게 헌법상의 해석의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으면 선거구하고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헌법상 이미 그 명칭이나 규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면 안 된다는 안 게 바로 된다. 이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아, 위헌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그런 논리이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선거구와 그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꼭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하라는 얘기는 여기 없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조인이니까 여야가 지금 뭐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 객관적인 법조인 입장에서 요 헌법 규정을 비례대표를 없애면 정말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없애겠다고 하면 없애는 겁니까?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죠. 있다고 보는 왜냐하면 입장이시고.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를 아예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항상 전제로
이 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선거 관련된 거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좀 어느 분 먼저? 차 교수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헌법과 관련돼서 비례대표제 언급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구제도 상당히 조정 가능하고 뭐 상당히 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고 지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제도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앨 제도라고 한다면 헌법에 명시할 이유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없애야 될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걸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게 구체적인 사항은 이 법으로 관련된 법으로 하위법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지금 비례대표제로 등원한 의원들의 정치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문들을 품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본인도 2004년 유승민 의원하고 똑같이 그때 당시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유승민, 나경원 전부 다 국회 들어올 땐 비례대표로 들어왔네요. 아주 유명했던 같이 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윤선 의원도 비례대표고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는 뭐 전국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전국구 의원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차례 했고 그러니까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96년 15대 총선 때 그때 민자당 그때는 친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대선 후보 영입할 때 비례 1번 드릴게요. 이래고서는 뭐 영입하는 거예요. 당에서. 그렇죠. 뭐 지금 또 상당히 우리 지금 진보 정치에서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노회찬 의원도 비례 비례되고 지금 교육부 총리를 하고 있는 유원회 장관도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능력이 지역구에서는 확인이 안 된 그러나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원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사다리를 할까요? 그럼 이번 국회 비례대표가 유독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일단 초선이잖아요. 초선이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당의 지금 또 당내의 여러 가지 문화들 때문에 이제 앞서의 그런 각 당에서 소장개혁파라고 해서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올해 이번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유난히 초선들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번 4년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당히 또 능력을 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잠재적 능력을 실현할 잠재적인 대승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전 뭐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비례대표제를 왜 만들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국회에 들어와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 거거든요. 신인들. 지금 보세요. 정치 신인들, 여성들 그래서 이제 소수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주어서 사실은 비례대표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의정 활동도 하지 않고 뭐 있으나 마나 하는데 왜 하냐? 이 말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렇게 비례대표로 그분들을 입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상당히 2004년을 고비로 해서 전 선후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2004년 직전에는 그러니까 전국구라고 했죠. 전국구 그때는 그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각 당이 차지한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수에 따라서 이 나눴어요. 나눴는데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배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진보 정치 세력들이 지역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원내 5석을 확보해야만 한 자리를 줬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군소정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 의석수를 한두 석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하는 것을 위헌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를 2장을 행사해라. 하나는 지역구 의원들을 뽑는 데 행사하고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하라 해서 그때 당시 정당 투표를 함으로써 그때
민주노동당이 드디어 원내 진출하는데 예. 그때 이 10석을 차지했거든요. 그때 그렇죠. 지역구는 2석이고 맞아요. 이 지금 정당 득표율로 해서 비례대표가 8명이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원내에 소위 말해서 진보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들이 대변되면서 그야말로 각종 그동안 묻혀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그러니까 공론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러니까 거죠. 헌재에서 그때 결정했잖아요. 그 공직선거법상 1인 1표제를 하면서 이 두 개를 다 뽑는다는 것은 위헌이다. 네. 사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랬죠. 그랬어요. 기억이 다 납니다. 자, 김은수 소장님, 지금으로만 놓고 보면 논의가 진행돼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별 할 일도 없고 역할도 없고 존재감도 없으니까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는 공격의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공격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카드를 지금 내밀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공감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이다라고 이거는 협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판을 깨자라는 협상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비례대표가 존재감이 없느냐? 결국은 당내 리더십 문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픽업을 하고 네. 그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보면은 지난 그 총선 때도 당청 간에 그야말로 이 비례대표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결국은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당이 망가지는 그리고 정권을 잃는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취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는 잘 활용하는 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좋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굴러갈 건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는 지금 이거 정답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를 275명으로 아예 줄여버리자라고 하는 이 안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나요? 아니죠. 그건 의원총회가 아니고 예. 그 원내대표가 그냥 던진 아닙니까? 예. 원내대표가 전원 사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원내대표한테 일괄위임을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거를 내세워서 총사퇴 결의합시다 그러면 너 혼자 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의총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할 부분인데 예.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그 여야 3당이 여야 4당이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반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그렇게 해야지 현행 유지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대안으로 더 극단적인 대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깃장이란 표현이 그러다 나왔군요. 보니까 이렇게 질질 넘어져가지고 끌려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여야 당에서 비례대표를 없애는 게 위헌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헌재 결정에서 비례대표와 지역 구분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헌재에서 판결은 그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헌법 정신에 맞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의석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라고 하는 헌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양쪽 다 다른 의미에서 위헌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해법은 개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개헌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예. 그리고 개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국회입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네. 그리고 국회가 역할을 못하는 것도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건 놔두고 지금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제 그 양당제를 추구를 하는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다당제 의원 내각제의 다당제를 도입하자. 예.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프로그램 볼 때는 2.0, 3.0 해가지고 버전업을 하잖아요.
2.1, 2.2, 2.3 할 때는 패치를 붙여가지고 그걸 복원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촛불혁명의 민심인데 그 민심을 그냥 어떻게 하고 지금 계속 편법으로 이걸 수정하려고 하고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가지고 제도의 취약성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개헌을 촉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을 하자. 이겁니다. 이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 지역적인 선거구제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이 얘기해서 그럼 이건 권력구조 개편을 원포인트 개헌과 같이 할 거면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는 이걸 내각제로 가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로 가는 헌법 개헌까지도 같이 가자라는 얘기입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하자는 거죠. 원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안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해가지고 보완할 거냐.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를 없애고 진짜 정부 통정제의 대통령 기본으로 할 거냐. 또는 내각제, 순수 내각제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절충형인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서 좀 안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던져 놓고서는 가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 선거해 보셨겠지만 가서 마음에 드는 후보 찍으시고요. 마음에 드는 정당 도장을 2번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선되는 당선인과 정당 지지도는 편차가 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를 얻으면은 300명 중에 30명을 의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 숫자는 지역구에서는 3명, 비례대표 받아봐야 6명밖에 안 된다.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5명짜리 정당, 4명짜리 정당, 10명짜리 정당이 여러 개가 나온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당제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해서 비례를 늘린다는 얘기는 군소정당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소정당이 많이 나온 것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고 나쁘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소위 여쭤보는 말해서 겁니다. 군소정당이 지금 일종의 난리반다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보면 어감이 왠지 안 좋은 것 상당히 같아요. 부정적으로 이게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양한 그 목소리들 대변할 수 있는 정파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의회 내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의 목소리들 한쪽으로 확 쏠린다든지 그렇진 않겠죠. 아니, 상당히 일종의 완충지대가 작용을 하면서 좋습니다. 저는 상당히 대화 타협의 정치를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 김은숙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재앙대 대통령의 권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좌파 독재하려고 이런 제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까?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왜냐? 약화시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그 소선거구제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익히 보았던 이 거대 그 양당 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도로 한다고 한다면 소선거구제에서 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말해서 대통령 권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대 야소가 되니까. 여대 야소가 되면 완벽하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견제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일당이 상당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네,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취지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더 강화시킨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문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릴 거냐 아니면 내각제의 장점을 살릴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믹스해버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연동형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국회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독일하고 뉴질랜드. 예. 그리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 요새 유명한 베네수엘라. 예.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그거는 내각제에서 가능한 거지 대통령제에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협치가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야당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그 많은 개혁안들이 다 좌초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도와주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제를 강화해가지고 책임 정치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의회 권력을 키워가지고 진짜 내각제를 하든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둘 중에 무엇을 절충안을 해가지고 패치를 붙어가지고. 그럼 시청자들을 위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죠. 다당제가 좋으냐 나쁘냐는 이 논의에서 좀 배제를 좀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다당제로 가자라는 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높아지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양당제가 강화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김은숙 소장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별개로 간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다당제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달에 여야 5당 원내대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합의에 뭐라고 이야기가 돼 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와 함께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저께 지금 자유한국당이 놓은 것은 이 지금 개헌 안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 없다는 식으로 그걸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호가 좀 바뀐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진정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안 맞으니 그럼 이걸 같이 함께 탭에 올려놓고 이야기하자든지 뭐 그런 식의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이 지금 개헌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전혀 별개의 또 다른 안을 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아니, 그래서 나경원 대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두 가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권에서 개헌은 입에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혀 반대의 역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가 각자의 입장에서 장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더 우리가 몰입을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올 것 같으니 좀 더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들 시각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질문에 돌고 돌아서 근원적 질문으로 가는데 대한민국 현재 국민은 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원할까요? 내각제를 원할까요? 양당제를 원할까요? 다당제를 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두려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익숙한 체제는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 내각제가 초창기에 잠깐 뭐 좀 도입이 되는 듯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었단 대한민국 말이에요. 국민들은 왠지 의원 내각제 그러면 혼란스럽고 뭔가 막 국정이 막 안 돌아가고 왜 이런 그러냐면 걸로 그렇죠. 이미지가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회의원들 간의 이런 다툼만 보더라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국회가 열리는 게 지금 사실 3월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자는 얘기는 이 싸움만 하고선 일이 허송세월하는 일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국회한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이 훨씬 많죠. 거부감 있는 거 왜냐하면 되게 해요.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보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의원들한테 힘을 그렇게 줘버리게 되면 의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냐 그럼 이런 생각이 다음 기본적으로 있는 질문. 거죠.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런 막연한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치고 그럼 우리 해보질 않았으니까 다당제는 이미 실현됐잖아요. 네, 그래서 양당제도에서 다당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런 그 권력 구조나 독특한 통치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보세요. 이번
그 총선에서만큼 다당제가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민주당 있죠, 한국당 있죠, 정의당 있죠, 평화당 있죠, 바른미래당 있죠. 5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당도 있어요, 애국당.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그러다 애국당에. 보니까 민주당하고 보시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그렇게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예. 결과적으로 모든 이 안건이나 이런 것들 처리할 때 저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그 당들의 어떤 쪽으로 좀 쏠려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향방이 달라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하, 예. 오히려 대통령 제하에서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큰 정당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 강대 강이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데 네. 오히려 지금처럼 다당제를 하게 되면 누구도 혼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하고 연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는 대통령들 플러스 이런 그 의원 내각제의 효과를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양쪽의 장점만 가지고 쓰는 신의 한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물론 먼저 말씀이시네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 의석수 현황 좀 더 오래 보여드리면서 차 교수님 네. 결과적으로 만약에요. 네. 이건 만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채택될지는 모르겠으되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숫자는 오히려 줄고 그렇죠. 군소 정당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의원석도 의석수가 늘어난다. 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국회 구성을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예. 환영할까요? 저는 뭐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예, 예. 환경 보호를 상당히 강조하는 정당이죠. 그러한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의석을 상당히 가져가겠죠. 그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지지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 박수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도 저 조원진 의원 한 명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박근혜 당이다 이러면 이렇게 당 같은 바꾸면 경우도 상당히 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거기는. 늘어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확실히 사표는 그러니까 줄어든다라는 건 있겠네요. 어느 정파에 예를 들면 진보 진영만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에서도 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정당들에서 그런 요소들을 수용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당론에 굉장히 다양한 당론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정당은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혼란이 더 커질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예. 막 산반 다양하게 나오면은 조정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대통령제에서 이거 왜 안 되느냐면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정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정 과정에서 일정 정도 타협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가 대통령제에서의 국회와 내각제의 의회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봐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군소정당을 여당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도와줄 테니까 이번 거는 같이 연대를 하자. 그러면 제1당이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선거구제에 대한 이 문제처럼 모든 사안에서 제1야당이 소외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권력을 휘둘 수가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협치, 상생 이런 것들이 내각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그 속내를 정확하게 김우석 부소장님이 분석을 해주셨네요. 결국은 말이 좋아 다당제고 협치고 민의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군소정당 끌어안고 제1야당 왕따시키면서 몰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자유한국당은 걱정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차라리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안을 내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보는 게 제일 그래서 중요하죠. 숙제를 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잡혀서 냈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네들끼리 편먹고 우리만 이런 식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지 라면서 딴지를 건다는 거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연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나가는 시스템 사실 그렇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너무 약간 세잖아요. 지금 그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실력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뿐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머지 정당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지고 비례대표를 또 바꿔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정말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당 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누가 지금 부적절하게 땡깡을 놓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당이 군소정당하고 손잡고 제1야당 왕따시키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죠. 야당 제1야당도 마찬가지로 다른 본인도. 야당들하고 예. 손잡고 여당을 왕따시키고 밀고 갈 또 논리적으로 그럼요. 가능하다라는 정책적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1야당에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당이 왜 가지고 힘이 없죠?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은 줄 게 많지만 줄게 많은데 야당은 제1야당은 자기가 살기도 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한 제안이 있는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땜질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코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명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이 30년 동안 겪었던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제가 아니 근데 가지고 있는 개헌안을 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개헌 못 하겠다고 한 당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자, 안 된- 앞서 말씀하신 김우석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도 같이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석수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를 10% 줄이고 지역구 의석으로만 뽑자는 안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정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 아니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서 의회 그리고 전략에서는 네. 오한아싱은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혼자 버티기 위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술적으로 봐야 하는 거지. 이거를 관철하겠다고 생각하지 전술적으로 않는 예, 거예요. 전술적으로 이해를 또 이해를 하고. 자, 그럼 시청자 그리고 입장에서 제일 제가 궁금한 하나만 거. 딱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우석 소장님이 제1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고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소정당이 난립이 아니고 군소정당이 많이 진출했을 경우에 항상 진보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친박당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당도 나올 수 오히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진정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자신의 바운더리에 있는 강성 우파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속사정이다. 좋아요. 그러면 속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를 하셨다 보고 현실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선거제 개편 됩니까?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차 교수님부터. 일단 자유한국당 끝게 빼고 기차 태우지 않고 그냥 여야 4당이 기차 타고 떠나요. 그러면 돼요? 일단 정개특위에서는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됩니까? 그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예. 사실 자, 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있죠. 예.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330일만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당들이 전부 다 지금 이걸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내년 총선 전에 그럼 바꾼다 치자고요. 네. 자유한국당 결사반대 해도 네, 법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선거구제만 바꾸면 뭐예요?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 자기 지역구 날아가서 자기 배지가 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선거구 획정하는데 또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게 총선 지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다. 그렇죠. 제가 아까 왜 미지수냐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당별로 분포를 봐서 따지고 보면 바른미래당이 여기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을 그러니까 찬성표 가표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구성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구성원을 보면 네. 원래 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 출신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네. 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상당히 보수 대통합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말씀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가시고 싶은 분이 절반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 어떤 그러니까 결정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아까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면 정개특위에 조금 의심되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시켜서 그러니까 네. 가능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의원들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나중에 본회의까지 올라갈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만약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의 이 뜻대로 가기는 사실 힘들다.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김우석 부소장한테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예.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선관위원도 야당의 반대를 임에도 불구하고 조혜주 선관위원을 임명했잖아요. 예. 심판을 합의가 없이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룰까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룰은 이거는 다른 일반 법안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일반 법안은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빨리 해가지고 민생을 안정시키라고 하는 건데 선거의 룰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긍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복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협치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면 국회 자체의 무용론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정말 책임 있게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노력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입법 구태타다.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는 한 선거법 개정은 어렵다.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한 거는 다른 많은 수많은 법안들이 여기에 연계돼서 처리 안 되는 이걸 걱정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불행입니다. 자, 국회 상황 뭐 보시기 싫어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잘 지켜보면서 우리 매의 눈으로 좀 잘 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차재원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김우석 부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벌어진 중계방송 보셨습니까? 5.18 관련 재판 피고인을 출석했던 전두환 씨.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이래? 소리 한번 지르시고 본인도 힘드셨는지 서울로 올라와서는 병원 응급실에 들렸다 귀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두환 씨는 낮 12시 반쯤 광주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전 씨는 느릿한 걸음이었지만 경호원의 도움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고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이 한마디를 역정내듯 내뱉고 곧장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전 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전 씨가 고령이고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수갑을 채우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 시민 200여 명이 법원 주위에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두환은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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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5분 동안의 재판에서 전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전 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차에 올랐고 귀갓길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30분 정도 들른 뒤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치매와 독감 등을 이유로 공판 직전 2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 씨가 보여준 모습은 치매 환자로도 90 가까운 고령으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에서 더 좀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변호사님. 네. 우리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일 궁금한 거 치매 환자예요? 아니에요? 5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은 받았대요. 아, 진단서는 제출했나 보죠? 예, 5년 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거 네. 봐서는 알츠하이머의 그러니까 그런 그 질환을 앓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게 다 급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엔 약이 좋아서 꾸준히 복용을 하면 이 진척이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알츠하이머는 맞는데 네. 이게 심신미약까지 볼 수 있느냐.
그게는 이제 뭐 의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어제 보인 모습으로 봐서는 뭔가 그 지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도 본인의 상황 자체를 파악 못할 정도 그거는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법조인이시니까 저 정도의 언행이면 재판부가 증언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까? 아, 이건 저 치매 때문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 증언의 능력이 조금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까?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제 증인은 아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증언 증언은 능력을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진술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이제 뭐 다 그 반박할 수도 있느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뭐 의사의 판단이 나와야겠죠. 문제 근데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회고록이 작성된 거다. 그러니까 뭐 그 책임 능력이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 사탄이다 이런 표현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이 쓴 거다. 요 주장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하나만 한 소리입니까? 그걸 본인이 나중에 다 감수를 하고 출간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반박이라 저는 뭐 그 피고인 전두환보다는 변호인이 그 반박 변호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매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법정에 계속 출석해서 진술을 듣는다든가 이런 거는 재판부가 진행의 묘미를 그 좀 살릴 수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3년 이하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판도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선고일 때는 반드시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첫날에도 나와야 되고 첫날에. 그래서 어제는 계속 출석을 안 해서 인정신문 자체가 안 됐어요. 피고인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밝혀야 되는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인장까지 발행되면서 지금 출석이 된 거고요. 이후에 진행해서 꼭 출석을 요할지 안 할지는 좀 재판부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뭐 재판에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단 말씀이네요. 선고일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만. 예. 자, 이게 뭐 본질과 상관없이 어제 보여준 그 딱 한마디 있잖아요. 왜 이래? 어휴. 그거는 이제 그 뭐 사과실 의향 없으십니까? 뭐 발포 명령 내렸습니까? 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저는 그 장면 자체를 그 기자가 막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그 몸이 좀 밀쳐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 아닌가. 뭐 저걸 이제 신경질이라고 한 기자도 있고 역정이라고 한 기자도 있고 버럭이라고도 한 기자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치매가 5년 전 진단이 나왔고 뭐 친척이 꽤나 됐다라고 하면은 치매 환자 중에 이 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버럭버럭 화내고 뭐 의심하고 뭐 이런 증세가 또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의 그 뭐 저런 태도는 이전에 업보가 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후한무치한 왜 이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광주를 방문한 거는 39년 만이라고 그러고 법정에 다시 나온 거는 24년 만이라는데 그럴 때마다 어록을 남기잖아요. 지난번에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걸 남기더니 이번에는 왜 이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입에서는 좀 뭐 사과 비슷한 좀 말 한마디를 좀 듣기를 원하는 건데 국민들이 뭐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질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양심하고 구조는 비슷한데 정반대에 있는 나름의 확신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뭐 저는 5.18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이런 게 아니냐. 그냥 본인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심과 정반대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은 여기 한번 좀 불러 오시라 해서 진짜 조목조목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차마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건지.
그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숫자로 그 학살된 사람들의 그 숫자만 본 사람과 직접 거기서 가스를 분사하는 사람이 네. 느끼는 느낌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 예.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달라지고 개인이 느끼는 죄의식도 다른 거고 저는 뭐 그런 차이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은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내가 용서할 테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합시다. 이렇게 돼서 사면이 됐는데 예. 국민들의 용서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광주까지 갔으면 저렇게 버럭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아,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는. 네. 그또 저기 불교잖아요. 그렇죠. 뭐 백담사에도 가 있고. 업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업보라는 단어를 오늘 선택했는데. 예.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예. 연세가 89이시죠. 89. 31년생이라고. 예, 89. 뭐 100수십 년 사시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 사과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주 5.18은 사실 개인의 그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예.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하여튼 돌아가신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예. 한번 쳐다보고 면전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빨리 좀 가보죠. 예. 그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예, 이제 궁금합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어제 조사? 발표가 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뭐 0.3% 차이입니다. 0.5% 차이입니다만은 긍정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46.3%, 부정 평가가 46.8%. 예, 조사 기간이 지금 3월 4일부터 8일인데요. 저 때가 미세먼지로 정말 모든 국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때. 미세먼지가 높아지니까 대통령 평가가 잘한다보다는 못한다가 좀 느는군요. 예, 그때 뭐 대통령 뭐 하고 있냐, 정부 뭐 하고 있냐, 예. 중국에 왜 한마디 말도 못하느냐, 뭐 대책 하나도 없느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도 추세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근데 지금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이게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추세군요. 예,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도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2016년 10월 대비했을 때 처음으로 30%대를 웃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사태 이후로는 제일 높은 겁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30%를 돌파를 했군요. 그런데 그때도 2016년 10월도 되돌아보면은 썩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었죠. 그렇죠.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천 파동도 있었고,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 낮을 때예요. 예, 그때. 진박 간별이네 뭐네 해서 당이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하튼 그때로 회복이 됐다는 거는 좀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일 것 같고.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 말이죠. 한국당이 잘해서 저게 올라갔다고 평가를 합니까? 민주당의 이 반사이익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반사이익도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뭐 어떤 분들 눈에는 저 한국당의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얼굴에 그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선출된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효과가 좀 분명히 있다고들 당에선 보는군요. 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이런 추세라면 황교안 대표는 요 올라가는 추세를 이번 재보선 때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재보선에 뭐 지방 선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심이 많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PK 지역 두 군데가 있죠. 통영 고성과 지금 창원 성산.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니까 정의당 텃밭이잖아요. 예, 공단이 있고 노조가 맞아요. 강한 곳이라서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기기 힘든 곳이고요. 네. 반면 지금 통영 저 후보가 저 공천장 봤는데 제가 이기기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통영의 그 후보자고요. 야, 여기는 지금 통영 그러니까 왼쪽에 강기훈 후보가 지금 그 창원 성산이고 정점식 후보가 통영 고성 이제 후보인데 정점식 후보는 검사 출신 그 정점식 그분인가요? 예, 공항부장 출신입니다. 공안부장.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뭐 오른팔 얘기 듣죠. 황교안 대표도 검사 시절에는 유명했던 공안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진단 해산을 할 때 그 TF 팀장을 맡았었다고. 그 후배한테 이 후보가 됐군요. 근데 이렇게 꽂아둔 후보는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PK 지역에다 올인을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4월 3일 재보선까지는 그쪽에 많이 내려가시겠네요. 예, 거기에 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특히나 통영 고성의 경우에 저기서 만에 하나라도 진다고 하면 그거는 황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예, 텃밭 중에 텃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이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대박이죠. 거의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권, 진보 진영의 텃밭이니까. 이렇다 그러면 여권과 그 정의당에서 정말 그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거고요. 거기에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할 거냐, 통합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민중당도 있잖아요, 후보가. 그런데 거기는 또 민중당도 제법 강할 수 있는 곳인데 단일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다고 하면은 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뭐 4.3이거든요. 4월 3일인데 아직까지는 단일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주당도 정의당도 각자 뛴다고 자력으로 되겠다고 그러고는 있어요. 뭐 관전 포인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좀 크게 좀 한번 좀 봐볼까요? 민주당도 이제 재편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재편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핵심만 딱 얘기하면 뭡니까? 민주당은? 친문 체제로 저는 강화될 거라고 누구 때문에? 보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면은 정권 입장에선 당연히 친문 체제로 간다. 친문 체제를 원하겠죠. 그래서 임종석도 돌아왔고 양정철도 돌아왔고 당이 친문 체제가 강화된다. 그러고 이제 뭐 그 내각에 있던 그 장관 출신들을 다 이제 총선 뛰라고 내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그 수석 출신들도 다 이번에 입당한다고 그러고. 저는 가을쯤에 여름 지나서 한 번 또 그런 그 총선을 겨냥한 물갈이가 한 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개각이 됐든 뭐 청와대 안에서의 인사가 됐든 또 한 번 그런 그 대방출이 한 번 있지 않을까. 방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총선을 위해서 내보내주는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은 친황교안 체제가 또 강화됩니까? 그거는 글쎄요.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뭐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워낙 많아서 한국당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수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전두환 씨 중계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 실검은 하루 종일 버닝썬 승리 정준영 이런 거였습니다. 전두환보다 버닝썬이 더 큰 이슈다? 이건 뭐지? 저는 잠시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나던 젊은 친구가 답을 주더군요. 전두환요? 교과서에서 배우긴 했는데 사과는 잘못했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끝. 젊은 계층한테 전두환은 일제 만행 사과 요구 같은 역사적 문제일 뿐이구나. 언론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아무리 가르치려 들어도 이들의 관심은 여기까지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 관심이 연예인, 마약, 성접대, 동영상 이런 자극적 요소에만 있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분석적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 사건이 자꾸 커지고 번지는 게 검경 수사권 갈등 때문이다. 봐라,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 자치권을 준다고 이런 프레임이 있다라는 의심입니다. 전두환과 버닝썬, 아무 관련 없는 두 큰 이슈를 놓고 언론과 인터넷상의 괴리를 보면서 이 시대 언론은 대중과 얼마나 교감하고 있는가? 정답 없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